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30번째 시간 앤손입니다. 오늘은 재경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초보자의 경우에는 재경매 물건을 일단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경매에 나오는 물건은 대체적으로 낙찰자가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권리관계를 소홀히 파악했다가 막상 낙찰된 후에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포기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재경매 시 1차 낙찰자는 같은 물건에 재입찰이 안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강의 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지 한번 쭉 피시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경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부동산이 법원에서 한번 낙찰된 이후에 만약에 법원에서 낙찰 불허할 경우 그리고 다시 경매하는 경우는 정확하게 이것은 재경매가 아니고 신경매입니다. 그리고 낙찰이 되었는데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하고 법원에서 다시 경매할 경우 이것이 정확하게 재경매죠.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일단 법원에서 경매 매각을 진행했다가 낙찰된 물건을 다시 경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매각을 하여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일주일 후에 매각 결정기일에 이것이 불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죠. 자, 이 불허가가 났을 경우에 법원은 불허가의 사유를 정리를 해서 다시 경매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원래의 가격, 요 숫자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낙찰될 때의 그때의 가격으로 다시 하는 경매가 있고요. 최초의 감정가로 경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 두 가지를 나눠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테고 또 자, 매각을 하였다가 이것이 낙찰이 되었는데 허가가 나는 때가 있죠. 대부분 허가가 납니다만 이때 대금을 납부해야 될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하여 다시 경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의 재경매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불허가 난 경우는 재경매가 아니고 신경매라고 합니다. 두 개 다 신경매인데 자, 불허가 되어서 종전 가격, 직전 가격으로 입찰을 하느냐 아니면 최초의 감정가로 입찰을 하느냐는 불허가의 사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불허가의 사유가 정리를 하면 불허가의 사유가 권리관계에 중대한 변수, 변화가 있을 때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화, 변동이 있을 때는 자, 이것은 최초의 가격으로 경매를 하고요. 그것이 아니고 단순한 매각물건 명세서상의 하자나 경매 진행상의 단순한 하자일 때 는 바로 직전의 가격 64로 한다는 거죠. 이 숫자를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이 숫자는 무슨 의미냐면 처음 어떤 물건이 나와서 100원에 입찰을 했었고 이것이 유찰되어서 한번 유찰되면 20% 저감되어서 80원에 입찰을 하죠. 세 번째 이거 또 유찰되면 80%의 80%, 64원에 입찰합니다. 이 64원에 만약에 이게 낙찰이 되었는데 이것이 불허가 되었을 때 처음의 100원으로 하느냐 아니면 직전의 64%로 하느냐 그걸 설명하기 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불허가의 사유가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일 때는 처음의 금액으로 경매를 하고요. 단순한 절차상의 하자나 매각물건 명세상의 하자 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내지 않아서 불허가 된 그런 사유는 직전의 금액으로 다시 경매를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실제 사례를 다시 같이 보실까요? 자,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여주법원에 경매가 나온 사건입니다. 자, 이것이 이 낙찰 불허가 나고 다시 경매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죠. 자, 2007 타경 사건이고요. 자, 다섯 필지의 토지가 경매 대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4개 필지는 취하되어서 경매 대상에서 빠졌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불허가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아래쪽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진행한 내용을 길 내역을 보겠습니다. 자, 1번 물건과 2번 물건이 있는데, 자, 1번 물건에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났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자, 그리고 2번 물건은 아직도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사건이 문건 처리 내역은 어떻게 표시되는지 같이 보실까요? 자, 문건 처리 내역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특별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간에 채권자가 일부를 취하하였다. 자, 이 내용을 주목을 하시죠. 아까 다섯 필지가 토지 다섯 필지가 경매 대상이었고 그 중에 4필지는 취하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일반 사이트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양평군 강하면 자, 임야가 경매 대상이라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자, 지분 경매이고요. 자, 최초에는 1억여 원의 감정이 됐었습니다. 이것이 3차까지 와서 낙찰된 다음에 불허가 처리되고 다시 이 감정을 했는데 금액이 최초의 가격도 아니고 직전의 6,500도 아닌 전혀 다른 8,600만 원에 감정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대법원의 기록과 같이 견주어 보시면 원래 경매 대상이었던 토지 중에서 일부가 경매 대상에서 누락되고 취하되니까 불허가 처리하고 그리고 감정가도 변동이 있었지 않나. 자,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의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등기부상의 기록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박 씨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개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지분 경매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분 소유자들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 청구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같이 보실까요? 자, 대법원의 기록을 먼저 보겠습니다. 경기도 과천에 토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사건 번호가 보이고요. 청구 금액 강제 경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아래쪽에는 역시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록이 보입니다. 자, 이것이 실제 경매가 이루어졌는데, 자, 여기 보시면 4,600만 원에 감정이 되었었고 이것이 낙찰된 다음에 불허가가 났습니다. 자, 이 불허가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그 이전에 문건 처리 내역에 혹 최고가 낙찰자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볼까요? 자, 최고가 매수인이 매각 불허가를 신청했네요. 자, 불허가를 신청한 사유가 어떤 건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반 사이트에 이 사건의 기록을 보시면, 자, 167평의 임야가 4,600에 감정되어서 나왔고, 자, 보시죠. 낙찰가가 무려 4억 7천만 원입니다. 자, 그것도 단독입니다. 자, 이제는 불허가의 사유를 아시겠죠? 4,700만 원 하는 것을 단독으로 4,700에 사려고 마음먹었었는데
동그라미를 하나 더 쳤나 봅니다. 그래서 4억 7천이라고 기록을 해서 이것은 누가 봐도 착오이니까 법원에서 불허가 처리를 해주고 다시 경매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신경매죠. 재경매가 아니고 자, 신경매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다른 사건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주의 토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농지 463평방미터가 지구는 아니죠. 경매가 진행 중이고요. 자, 감정가는 2,600만원. 자, 이것이 여러 번 낙찰이 있었습니다. 자, 2006년 10월 달에 2,700에 낙찰되고 불허가가 한 번 되었었고요. 자, 불허가 이후에 다시 경매할 때는 신경매죠. 종전 앞에 불허가 됐을 때의 최저가 2,100에 다시 경매를 했는데 이번에는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하였습니다. 자, 미납했을 때는 재경매가 되고 보증금이 20% 내지 30%인데 여주법원은 미납하여 재경매할 경우 보증금이 30%가 됩니다. 자, 이것이 2007년 2월 달에 1,700만 원까지 유찰이 되었었고 최종적으로 1,74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불허가 되어서 다시 신경매로 진행했고 또 낙찰되고 대금 미납하여서 재경매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자, 아래쪽을 같이 보실까요? 자, 내용에 있어서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위에 농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대법원의 기록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대법원의 기록은 생략하고요.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사건이고요. 자, 그 다음에 평택시의 토지가 경매 나온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농지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농지 2,300여 평방미터가 경매 대상이고요. 자, 이 금액이 토지 위치가 무척 좋은가 봅니다. 22억의 감정이 최초에 됐었습니다. 자, 누군가가 여러 번 낙찰된 이후에 17억여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불허가 처리가 되었네요. 자, 그리고 좀 더 유찰된 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낙찰되고 불허가 처리된 다음에 다시 경매할 때 이것이 최초의 감정가로 환원되었다는 겁니다. 자, 불허가 해서 신경매할 경우에 직전의 금액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좀 전에 보셨고 이 사건처럼 최초의 감정가로 다시 시작하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허가의 사유에 따라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을 때는 최초의 가격으로 다시 시작하고 그렇지 않은 보통의 경우는 직전의 가격으로 신경매를 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다시 경매를 시작하여서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20억여 원의 낙찰이 되었네요. 자, 이렇게 낙찰된 것을 실제 낙찰자는 제때 대금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기한 후에 납부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기한 후에 납부할 때는 연체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아래쪽의 내용을 같이 보실까요? 자, 이것이 농지이지만 일종 주거지역에 들어간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마 신도시나 택지개발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감정가도 평방미터당 96만 원이면 300만 원이 넘는, 그러니까 주거지로 장래성이 있는 그런 토지로 보여집니다. 자, 아래쪽에는 법원 등기부의 기록이 보입니다. 등기부의 기록은 특별히 따로 말씀드릴 게 없네요. 채무자의 소유로 되어져 있고 이것이 경매를 신청한 것은 상호저축이라는 기록. 자,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대해서 도시계획구역 안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 실제 사례를 같이 배우셨습니다.
바로 이 아프 시간에서 불허가 된 다음에 다시 경매하는 것을 신경매라고 말씀드렸죠. 신경매를 처음에 최초 입찰가로 하느냐 아니면 직전 입찰가로 하느냐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재경매는 아까 한번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낙찰이 된, 그래서 대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낙찰자가 대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자, 대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경매를 하죠. 이때 낙찰될 당시의 금액으로 다시 경매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4월 19일 날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략 한 달 후인 5월 22일 날 대금 납부 기일입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대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것을 다시 경매를 하죠. 이때 낙찰된 이때의 조건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경매를 합니다. 대략 한 6월, 한 5일 정도가 된다라고 합시다. 뭐 보통은 한 달 정도인데 법원에 따라서는 다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종전에 낙찰 받았던 사람은 이 재경매 매각 기일이 지정되면 그 날로부터 3일 전까지, 그러니까 6월 22일까지는 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5월 22일부터 6월 22일 사이 대략 30일, 31일간의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되겠죠. 연체 이자는 연 20%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납부해야 될 금액의 20%를 곱하고 이것이 365일 동안의 20%니까 이것이 한 달이면 31일이죠. 자, 이렇게 31일. 자, 이러한 내용의 연체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고 입찰일 3일 전까지 대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재입찰하는 6월 25일 당일 아침까지도 법원에 따라서는 대금을 받아주기도 합니다. 자, 종전에 이렇게 낙찰을 받은 사람이 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 사유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실제 제가 여러 가지 사건을 접해본 결과 대금 납부의 미납한 사유는 대략 토지하고 건물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 대금을 미납한 경우는 보통 권리분석상의 하자가 있겠죠. 등기부상에 인수하는 권리가 있는 것도 모르고 낙찰을 받았거나 또는 토지를 낙찰받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 용도로 쓸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공법상의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맹지여서 도로가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건물 같으면 건물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제대로 판단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또는 유치권, 자, 유치권이 뭔지도 모르고 낙찰받고 수천만 원을 물어줘야 될 것 같아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또 공통적으로는 고가로 분위기에 휩쓸려서 고가로 낙찰받고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았는데 자금에 문제가 생겨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대금을 미납하는 사유는 그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른데 제가 본 바로는 자,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금이 미납돼서 재경매가 나왔을 경우,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초보자가 아니라면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경매는 그 입찰 보증금이 보통 때는 10%죠. 재경매는 20%입니다. 법원에 따라서 30%인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10%인 데도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입찰 보증금이 이 30%면 입찰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이 재경매 날짜가 공고되기 14일 전에 이것이 다시 경매한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물건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떨어지죠. 경쟁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포기했다면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그래서 저는 이 재경매 물건이 물론 권리 분석이나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 이러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재경매와 관련해서 실제 사례를 보고 같이 더 공부를 하실까요? 자,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대법원의 기록을 보시겠습니다. 어정부 법원의 2007 타경의 19894 사건인데요. 자, 이것이 낙찰되고 기한 이후에 대금을 납부한 사건입니다. 자, 나머지 기록은 좀 평범합니다. 여기 기록에 나타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주택용 건물로 보이는데, 낙찰받고 낙찰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한 기록입니다. 자, 이 인도명령 사건 기록을 대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에 역시 검색을 하면 이 인도명령의 결과가 인용인지 아직 심리 중인지, 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사건의 다른 내역을 좀 볼까요? 길 내역을 보겠습니다. 자, 2007년 9월 달에 경매를 시작하여서, 자, 2008년 1월 10일 날 최고가 낙찰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것을 2008년 2월 12일까지 대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는데, 제때 못 넣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아까 칠판 강의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법원에 납부해야 될 금액을 제때 못 내고 미납할 경우에 원래 넣으셔야 될 금액에서 늦은 날짜, 예를 들어서 20일 늦게 냈다면 20일을 365일로 나누고, 자, 여기에 연간 20%의 연체 이율이 붙는다라는 것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대금을 미납한 낙찰자는 다음 경매일이 잡혔을 경우 다음 경매일 3일 전까지, 자, 연체 이자를 부담하고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제 이 사건의 일반 사이트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가평군의 다세대가 경매 대상으로 나왔습니다. 자, 토지하고 대지권이 모두 경매 대상이고요. 6천만 원의 경매가 시작되어서 4,880%일 때 누군가가 5,800의 낙찰을 받긴 했습니다만, 제때 납부를 못하고 기한 이후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법원에서는 제때 납부를 못하자 다시 경매하는 것으로 표시를 하긴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재경매를 하기 전에 종전의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했다라는 기록입니다. 아래쪽에는 특별히 말씀드릴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임차인은 전입이 미상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대항력이나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 거죠. 등기부상의 권리는 강원 상호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말소기준 권리는 가압류이니까 이쪽에 있는 권리는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포항시의 토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멀리 동해 푸른 바다가 보이는 위치가 나쁘지 않은 그런 농지로 보입니다. 자, 외형상 이것이 농지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457평방미터가 경매 대상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렇게 낙찰이 되었다가 미납이 되어서 재경매할 경우, 자, 이것도 저렴하게 한번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최초에 540만 원에 감정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와서 4,200에 낙찰되었는데, 자, 이것을 포기하였고 다시 보증금이 보통은 20%인데 이쪽 포항법원은 그대로 10%로 진행을 했습니다.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자, 다시 541만 원에 경매했을 때 이때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죠. 자, 어쨌든 누군가가 1100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이것을 또 대금 미납하고 포기를 했었네요. 자, 다시 재경매했는데 여전히 이 보증금은 10%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1350만 원에 낙찰되었고요. 자, 여기는 동해가 보이고, 자, 동해안을 따라가는 도로가 있는,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있는 관리지역, 취락지역 부근에 있는 토지입니다. 장래에 있어서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거개발진흥이므로 이쪽은 주거를 장려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거 환경이 나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이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용인시 빌라는 좀 특이한 사례인데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면 언젠가는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보통의 빌라이고 토지와 대지권이 경매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최초의 감정가가 3,500이고요. 자, 이것이 여러분 유찰된 다음에 2006년 1월 달에 반값이죠. 51%까지 떨어져서 1,700, 1,800만 원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2,300만 원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대금을 미납했습니다. 자, 개인이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한 그 속사정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대금 미납하고 다시 경매를 했는데 자, 무려 14명이 와서 5,600여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쪽이 재개발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용인이 경전철이 지나가죠. 경전철 호재도 있는 곳인데 자, 2,300에 낙찰받고 포기한 이 사람은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그림을 지우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300에 낙찰받고 포기한 사람은 보증금을 대략 180만 원 손해를 본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재경매해서 5,600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는데 2등한 사람도 5,300여만 원에 입찰하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사건을 알았다면 저는 종전 낙찰자를 만나러 갔을 겁니다. 자, 종전 낙찰자는 180만 원을 포기했죠. 그 포기한 180만 원을 내가 부담을 하고 잔금을 이 사람을 대신하여 잔금을 2,300만 원만 넣으면 되는 거죠. 자, 물론 재경매에 입찰하기 전입니다. 2,300만 원에 플러스해서 연체 이자를 부담을 해도 제가 볼 때는 3천, 4천만 원이면 이것을 내 소유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재경매해서 5,600, 5,300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도 열심히 살펴보시면 이러한 기회가 옵니다. 자, 아주 저렴하게 낙찰을 받고 이것을 포기한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포기한 사람을 만나서 그 포기한 금액을 부담해 주시고 여러분 명의로 등기하시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물론 등기는 2번 해야 되지만 그 등기비는 큰 부담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상 사례를 마칠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배우신 재경매가 대금 미납인 경우, 그러니까 낙찰자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다시 재경매할 경우, 그것은 누군가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포기했으므로 권리 분석이나 현장 조사를 보통의 물건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금 미납 사건으로 재경매하는 경우는 이 물건이 갑자기 14일 만에 공지되어서 경매를 하고 또 보증금이 20 내지 30%입니다. 10%가 아니고 또 대금 미납의 사유가 불확실해서 보통 경쟁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절호의 기회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